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서울 집값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뒤늦게 들어가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듣고 조금 이제 좀 멈춰셨던 분들은 좀 다행인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때 이제 좀 많이 올랐을 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좀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많이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는 적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지금 좀 굉장히 좀 긴장을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서울보다는 좀 덜 오른 지역들, 수도권으로 좀 눈을 넓히면은 그런 지역들도 좀 괜찮은 저평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서울 할 바에는 좀 오히려 수도권 저평가된 데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좀 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사실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일부 많이 오른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기사를 보면 노도강이 이제 노원, 도봉, 강북인데, 이게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가늠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를 때는 가장 늦게 올라요. 그러니까 딴 데 다 오르고 나서 늦게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또 제일 빨리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근데 최근에 여기가 좀 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보금자리 주택이 9억에서 6억으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9억대가 사실 그 노동강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10억대 언저리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6억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또 보금자리 특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던 거고, 그다음에 노도강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재건축이 5억인데 추가 분담이 5억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노원구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좀 소형 대지 지분이 작다 보니까 추가 분담이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앞으로 부동산은 당분간 좀 보합이거나 하락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또 하나 좀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가 뭐냐면, 지금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따 기사 보여드릴 거긴 한데, 네.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작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은 매매가 전세 가격이 같이 좀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특히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작년 연말쯤에는. 근데 지금은 전세 가격은 견고한데 매매 가격은 좀 보합이어서, 이게 저는 이렇게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고 하면은,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한번 바닥을 좀 다시 찍고 조금씩 호가가 올라가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올해 초 전망했을 때 상저하고로 얘기했는데, 지금 상저하고에서 왔다가 지금 갑자기 연말 11월, 12월 달 되니까 좀 갑자기 좀 많이 가격이 흔들리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작년이랑 조금 약간 비슷한데, 양상은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작년에는 매매가 전세가격이 같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지금은 매매가는 약간 떨어지거나 좀 보합인 상태지만 전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작년과 좀 다른 시점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작년처럼 이렇게 그때는 뭐 마이너스 30%까지 이렇게 하락도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락은 아니더라도 한 마이너스 한 10%, 20% 정도는 하락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지역에 따라서. 근데 그게 뭐 작년 연말처럼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작년 연말 그 가격대에서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보다 약간 좀 오른 가격에서 잡으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 거는 좀 이렇게 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1월 네. 정도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음, 이게 이제 또 어느 정도 하락할 거냐에 대한, 음. 왜냐면 1월 기억이 네네.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네네네. 그 거래 안 네네. 되고 전세 매매 다 네네. 이렇게 네. 빠지는 그 어마무시한, 네. 그래서 그 둔촌주공 살리기 뭐 이런 네네네. 것도 나오고, 네네네.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네. 그러면 또 이제 하락한다고 하니 네네.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어느 정도까지 좀.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까지 그 바닥 기점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거보다는 한 10%, 20%, 10% 정도는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좀 지지선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작년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높게. 예. 그러니까 왜 주식 보면은 차트 보면 이렇게 지지선이 있잖아요. 예, 그 정도 지지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전세 가격이 그거를 좀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매매가 전세가 같이 동반해서 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은 전세 가격이 좀 받쳐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올해 초 1월 달에 그 바닥 지지선보다는 조금 더 높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곡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 바닥 1월 달에 한 10억 정도, 34평이 한 10억 정도, 10억 9천 뭐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은 좀 힘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11억 5천, 11억 8천까지는 좀 떨어지거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지선은 좀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뭐 14억, 15억까지 떨어졌잖아요.
최저점일 때 34평이. 근데 그것보다는 뭐 한 17억, 18억 정도, 18억, 19억, 17억, 18억 요 정도까지는 좀 지지선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전세가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좀 올라갈 오를까? 거라고 보세요? 네네. 네. 지금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지금 아직 서울도 한 50%가 약간 넘거나 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한 제가 볼 때는 뭐 60%, 70%까지 70%, 80%, 그러니까 매매가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 80%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주겠다. 근데 이제 80%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매매 가격도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들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매가 대비 한 70%, 80%까지, 그러니까 70%, 그러니까 상급지일수록 이게 전세가 비율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지일수록 70%, 그다음에 약간 좀 급지가 낮은 데일수록 뭐 80%까지는 전세 가격이 그 매매가 대비 좀 올라가지 않겠냐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찍고 조금씩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하락은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상승은 꾸준히 오르지만 하락은 이게 텀이 굉장히 좀 짧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짧게.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그 구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락장 바닥에서 잡기가 힘든 게 그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6개월에서 1년 그 기간에 짧을 때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하락장도 짧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가 좀 안 좋고 보합이지만 이게 또 어느 순간 이게 뭐 1년, 2년, 3년 이렇게 길게 가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짧게 뭐 1년 이 정도,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한 5, 6개월 정도 텀이 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짧게 구간별로 좀 하락장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추석 끝나고 갑자기 네. 이렇게 분위기가 냉각된 네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아무래도 좀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심리가 이제 작동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또 그 추석 연휴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더 얼어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좀 얼어붙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찬바람 불면 또 이렇게 좀 심리가 좀 얼어붙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계절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 뭐 다각적인 요인이 있긴 한데, 그다음에 또 내년 총선도 좀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은 다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대기 수요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보다는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도 그래서 시장의 에너지가 여러분 없어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런 에너지들이 지금 다 전세로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좀 쌓이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네. 대한 대표님의 뷰와 음. 함께 네. 이 기사를 이제 아마 가져오신 것 네, 같아요. 네네. 서울 빌라보다 신도시 새 아파트가 낫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레인 TV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지만 서울 빌라 살 바에는 수도권 새 아파트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서울의 이제 빌라들 중에서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확률적으로 제가 볼 때 한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확률적으로 1%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런 빌라 재개발을 투자해서 그 확률을 바늘구멍을 뚫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기도 수도권 쪽에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오히려 더 투자 유망하고 또 실거주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건데, 네. 근데 지금 기사에서도 보듯이 서울 빌라보다 신도시 새 아파트로 택하는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게 이제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서울은 구도심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약간 좀 지저분한 면도 있고 약간 신도시보다 좀 덜한 면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교통이나 이런 거는 편리할지언정. 서울은 지저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쾌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데, 그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트렌드도 많이 바뀐 게 지금은 자택근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거의 자택에서 근무하거든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렇게 출퇴근이 안 할 거면 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들도 지금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자택근무. 요즘은 다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신도시 좀 약간 외곽이지만 교통이 서울과 좀 불편할지언정 이런 데서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커뮤니티나 이런 북카페라든가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생활하는 걸 만족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추세가 될 것 같다. 추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서울보다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쪽이 오히려 지금 트렌드, 부동산 투자 트렌드에서는 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갈 거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도 이런 부동산 트렌드를 잘 보고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평 원룸 월세가 130만 원에도 줄을 섰다는 거잖아요. MZ들이 합류된 거. 여기 그러니까 홍대 근처더라고요. 근데 홍대 이쪽이 서교동 이쪽이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거를 딱 보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복합 공간을 잘 만들면 임대료나 이런 것도 오르고 그 오피스텔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용 면적 18이면 6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원룸이에요, 원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이 정도 낼 정도라고 하면은 136만 원. 네, 136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용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원룸 오피스텔도 요즘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근데 원룸 오피스텔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변할 수가 있고 오히려 좀 그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좀 힌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왜 원룸 오피스텔 그 입주자 협의회나 만약에 그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기사를 좀 참고를 해서 좀 약간 요렇게 좀 트렌드 좀 바꾸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거기에 상가에 이제 상가들도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거 상권을 좀 형성하거나 좀 요런 식으로 핫플이 되게끔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 오피스텔 입주자 저도 그 임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면은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해서 개선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귀찮아서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예. 설계 단계 때부터 좀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오피스텔도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홍보하냐가 또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양양인가 그쪽에 그 엄청나게 그 휴양지로 개발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양양 그쪽을. 그런 것도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핫플이 되게끔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되게끔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입주자 협의회라든가 오피스텔 이렇게 소유주 연합회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를 좀 잘 이 기사를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어떨까 싶어서 이제 아이디어 측면에서 좀 갖고 와본 거예요. 예. 양양은 저도 좋아합니다. 가봤어요? 가보고 싶습니다. 밤에. 밤에? 우리 MGPD 어, 그 홍대 136만 원 5평 어때요? 근데 저 여기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 오. 근처 여기 진락관리 있어서 여기 가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어, 근데 여기서 사무실처럼 쓸 거다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도. 근데 아직은 그러니까 일하는 것까지 같이 그쵸. 여기서 그냥 제가 지금 프리랜서,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재택근무로. 그러면은 그래서 원룸 오피스텔 요새 뭐 안 좋다 안 좋다 하시는데 이렇게 입주자 협의회들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임대인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간을 좀 잘 꾸며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제가 좀 아이디어 측면에서 갖고 온 거예요. 아. 네네.